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저는 문규현 신부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소중한 키워드는 아마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생명과 안전일 것입니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테고요. 정치인인 저는 그런 길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잘 도와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경제의 전문가들이신 여러분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자 앞에서 이렇게 문자 쓰는 격이 돼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냥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일부를 우리 CEO 여러분들께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위기, 그리고 선택,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짚고 풀어갈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미중의 감염병 위기는 우리에게 정말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지난 20년의 경제는 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가져다준 위기는 이렇게까지 실물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던져줘 본 적은 없었다는 그런 성찰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인류는 사스, 메르스, 또 신종플루 등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는 늘 해결책을 제시해 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인류의 오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들의 그런 사회적 허점을 노리고 팬데믹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이 감염병은 인류의 생명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생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2월 2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수는 200만 명에 이르고요. 확진자 수는 1억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78억이라고 할 때 3.3%에 해당을 하는데요. 240만 명이 2월 기준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미국에서는 1분에 1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사망한 전사자 숫자의 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전쟁보다 더 끔찍한 21세기 초대형 재난이 됐습니다. 지금 사진은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인데요. 당시 2,500만에서 5천만 명의 세계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고요. 14세기에 흑사병, 그리고 19세기에는 콜레라, 또 20세기에 이 스페인 독감을 거치면서 인류는 감염병에 대한 충격과 공포, 그리고 수많은 비극을 겪었지만은 역사적 후퇴보다는 진보를 선택해 왔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잃은 후에 인류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성찰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류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왼쪽은 아마존의 창고 노동자가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뉴욕은 6만 6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감염자가 많이 나온 상황이어서 뉴욕은 그야말로 공포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글로벌 기업이었던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는 1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생겼고 당시에는 7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코로나 확진자 정보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왔고요. 방역의 강화를 요구하는 직원을 해고까지 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왼쪽은 월마트의 사진인데요. 다른 유통업체가 줄줄이 파산 선고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철저한 방역 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됐습니다. 월마트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직원들에게 무료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피노시에는 비상휴가 정책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직원의 안전부터 고객의 안전까지 세심한 방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민감도가 회사의 신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고작 1년도 안 된 코로나 감염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는 세계 경제를 집어삼켰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팽창과 활발한 해외 교류, 그리고 관광 등이 보편화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감염병은 전 세계의 경제 시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또한 산업별로 국가 간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기업 간, 국가 간 상호주의가 상호 의존과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시스템 속에서 감염병에 대항하는 봉쇄 전략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침체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K-방역의 성공에 힘입어서 OECD 회원국 중 올해 성장률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코로나19의 방역 전쟁을 치르면서 식량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조만간 22개국이 식량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은 인도의 동부 오디샤주 간잠 지역의 해변인데요. 굉장히 관광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멸종 위기종에 해당하는 올리브 바다 거북이들이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다가 코로나 위기 봉쇄를 하면서 해변에 바다 거북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코로나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공존과 상생의 의미를, 또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20세기 인류의 동구권이 몰락한 이후 기성사회 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최초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빨간 약을 먹고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예전에 하던 대로 3, 40년을 그대로 살아온 방식 그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인지 그 선택의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내재화된 물질주의 그리고 경쟁의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 기술의 혁신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생태적으로는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는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없을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러한 질문, 그러한 경고들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국가별 중앙은행의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 BIS가
기후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그린 스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린 스완이라는 것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 결과는 거대한 위기를 가져오는 위험 요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BIS는 절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 경고를 혁신과 공정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석하겠습니다. 폴란드를 제외한 EU 회원국들이 2년 전에 유럽 그린 딜을 발표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유럽 기후법을 제정했고 2050년까지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도 가세하고 있는데요.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퉈 나서고 있는데요.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화 10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 제품의 생산에 참여하는 17개국 71개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포드와 델타 항공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선한 기업이라서 그럴까요? 이들 기업은 아마도 이미 달라지게 될 미래에 재빠르게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이번 코로나 위기는 과거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타격을 받은 경제 주체는 제조업과 건설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쓰나미는 일상의 경제를 뒤엎었습니다. 식당과 학원, 숙박업과 학교, 또 관광업 등 일상이 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K자 구조의 양극화를 우려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봉쇄령, 그리고 이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회를 얻어서 부를 오히려 얻어가는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사회적 약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소상공인들은 침체 일로를 걷게 되는 그러한 양극화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비와 소득의 패턴 격차가 산업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이 이렇게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산업으로 그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의료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만성 질환 사이에 역시 의료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잘 아시겠지만은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 중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K방역이 성공적이었던 것만큼 K공공의료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또 감염병이 위기들이 반복해서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5년 또는 3년 이내에 더 강력한 감염병이 출현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됐는데요. 중위 연령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나이 순으로 쭉 줄을 세웠을 때 한 가운데 해당하는 국민의 연령을 말하는 건데요. 현재 중위 연령은 48.5세입니다. 1980년에는 21.8세였고요.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이미 중위 연령이 한 세대 차이가 나는 셈이죠.
2030년에는 65세 인구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될 거라고 합니다. 유엔이 설정하고 있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또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인구도 2020년에는 71.5%였는데 2040년에는 55.6%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참상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에서 이제 세계적인 모범이 된 K방역의 찬사를 받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선도국가의 비전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낼 때만큼 더 활기차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요. 또 코로나는 그런 위기를 더욱 앞당겼습니다. 개발과 토건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그 화려한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짙었습니다. 효율과 이윤을 추구했던 경제관념은 수많은 희생을 동반했습니다. 노동력만이 국가 자산이었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생명, 안전, 존엄이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될 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앞에, 시대적인 도전 과제 앞에 우리가 이제 변화를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함께 살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놓여 있습니다. 극대화된 이윤 추구로 적자 생존 방식으로 그렇게 지탱되는 경제 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그림은 21세기 경제학 교과서라고 일컬어지는 도넛 경제학의 저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보여주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경제를 미국과 비슷하게 사회적 기초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고 생태적 한계는 이미 많이 초과된 그런 사회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 지구를 모두 지킬 수 있는 공존과 상생과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 그림 속에 바깥쪽과 안쪽의 경계선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균형으로 찾아가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구현해야 될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대변되는 지난 시대의 경제 이윤 논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인류에게 닥칠 중대한 위기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곧 가치이고 중심이 되는 생명 경제로의 전환이야말로 사람 중심 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선별진료에서 근무하는 제 모습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생각을 정렬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한 사회 안전망을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영국은 세계대전이 끝나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과 배제 없이 누구나 건강과 안전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될 텐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두 지도의 짙은 색상으로 표시된 곳은 오른쪽은 소멸 위험 지역이고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왼쪽은 전국 시군구 건강 수명 지도입니다. 두 지도의 짙은 색상으로 표시된 부분이 거의 유사하게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크게 다치면은 대형 병원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하면서 근무했던 곳들, 평택이라든지 서산, 보령 이런 곳에서 근무할 때 보면 응급실은 전쟁터와 흡사합니다. 야전 병원인 셈이죠.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여전히 처해 있습니다. 지방에서 살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로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의료입니다. 도심과 달리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살고 싶어 하지 않죠. 또한 지방에 남아있는 고령 인구를 고려했을 때 의료 문제는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의료 격차가 한편으로는 또 지방의 소멸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든 건강을 보장받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때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작됐던 것이죠. 이제 코로나 감염 이후에 우리는 생명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소득과 건강, 주거와 교육, 돌봄과 의료에 인간다운 삶과 존엄이 보장되는, 이제는 최저선에서 보장됐던 것을 적정선으로 보장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기준선을 높여야 될 때입니다. 탄소 중립은 명분이 아니고 실리입니다. 앞으로 탄소세가 중요한 무역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30년 전이라면 아무도 그런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상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경제에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미 많이 늦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민주당은 2050 탄소 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먼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를 위한 대비입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 일상에도 변화를 가져다 준대요. 저는 국회를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중교통을 통해서는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전거를 선호하게 된 건데요. 파리는 이미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많이 확보해 놨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자전거는 더욱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통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벌금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내연기관차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생산으로 발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감염병 위기에서 사람들은 이제는 편리성 자체에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이동을 더욱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양극화가 환경의 불평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환경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이제 모두가 다 함께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20세기에는 개발과 토건을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었죠. 21세기에는 융합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꿈꾸고 실현해야 됩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에서 저탄소 경제로, 격차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그렇게 앞당겨 가자는 것이 한국형 뉴딜의 지향점입니다. 지난 7월에 대통령께서는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쓰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라고 읽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 이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스와트로 보면 디지털 뉴딜은 강점 기회 전략이고 그린 뉴딜은 약점 기회 전략, 그리고 안전망 강화는 약점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의 최고 강점인 ICT를 최대한 살려서 디지털 역동성을 살리고자 하는 선택이고요. 데이터댐, 또 AI, 또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이 핵심일 것입니다. 그린 뉴딜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왔던 우리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저탄소 친환경, 미래의 사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이 전환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만큼 기존 산업은 강하게 저항하고 변화를 늦추려 하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그리고 전기,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의 구축 등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는 우리 사회가 가장 약했던, 취약한 부분이었던 사람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탄탄한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포용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전국민 고용보험화, 그리고 복지지원 확충이 주 내용입니다. 저는 특히 지역균형 뉴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이 반드시 관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사업의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관점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은 지방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채의 한도를 지원하고 또 다양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지역이 주도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광주의 586 세대입니다.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으면 그러나 취업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큰 역할을 한 586 세대라고 자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만든 이 현실이 도달해 있는 지금의 지점은 많은 성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됐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생망. 이생망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번 생은 망했다는 말입니다. 영끌, 영혼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말이기도 하고 요즘 영끌은 영혼을 모아서 주식 투자한다는 말이라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라는 체념 속에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정말 치열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광주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공의료, 사람 중심의 의료, 그리고 공공의료 질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사유를 깊이 있게 하고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 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건강도 함께 아우르는 종합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넓혀서 이제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케어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 건강의 질을 더욱 살펴야 될 때입니다. 광주가 늘 재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과 제2순환도로 그리고 시내버스 중공영제 등 교통 관련 시설 운영 적자 보전에는 매년 4천억이 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 공공의료원을 짓는 데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가치의 우선순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 가치를 우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때입니다. 생명과 건강에 투자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산업분과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기업 CEO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산업의 탄소 중립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도 우리 특별위원회 산업분과의 간사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지혜를 좀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탈탄소 활동은 신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우리의 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만으로는 변화를 견인할 수 없습니다. 또 자발적 참여만이 변화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47%가 시민이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제도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는 시민력이 대단히 높은 도시입니다. 광주가 에너지 자립 도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역 분권의 비전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시도가 K 기준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황룡강의 모습입니다. 황룡강의 장록 습지를 조망한 사진인데요. 참 멋지죠? 작년 말 환경부에서는 광주 장록 습지를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심의 국가습지로 지정된 것인데요. 순천만이나 태화강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건과 보존에 시민과 자치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왔는데요. 저는 황룡강 국가정원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조성과 관련된 법안을 현재 내놓은 상태고요. 광주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볼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죠. 이제 생태 관광의 가치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장록습지를 국가습지에 걸맞는 생태계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복원된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를 우리 미래 세대에 잘 보존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구역 외에 인접한 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황룡강 일대의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을 아름다운 생태 환경과 잘 엮어서 지역 문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황룡강 르네상스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조성할 법적인 근거도 이미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은 민주주의를 이끄는 경제적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훌륭한 CEO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저는 좋은 정치인과 좋은 기업가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문제 해결력이고요. 문제도 제대로 못 보고 대안도 제시를 못하면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란한 비술에는 유권자들이 정확히 알아보니까요. 둘째는 고객의 입장인데요. 좋은 기업은 고객을 우선해 둡니다. 고객이 감동해야 되니까요. 정치도 그래야 됩니다.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에 있는데요. 훌륭한 CEO는 겸손한 자세로 소통을 가장 강조합니다. 정치도 그러겠습니다. 국민과 잘 소통하고 현장에서 무릎을 맞대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